오늘은 2026년도 8급 공채 PSAT 기출문제 해설을 하는 날인데, 이게 이 국회공무원 8급 공채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이제 메리트 있는 직장, 으로 가는 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자체를 이제 주로 준비하는 분들도 저는 좀 많이 만나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7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7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이제 풀어보실 만한 문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좀 54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좀 준비한 자료 중에 하나가,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대응 기출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풀어보신 20문항마다, 각 문항별로 인사혁신적 기출 문제 중에 이제 대응해서 같이 볼 만한 그런 문제들을 제가 다 1대1로 대응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7급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이 문제들을 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시간 제공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1번부터 좀 차례대로 가볼게요. 자,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내는 문제들 중에는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는 형태인데 국회 사무처에서 내는 이제 문제 중에는 이제 간혹 있고 오늘도 뭐 2문제인가 3문제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저런 거 좀 주의 안 하시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 두셔야겠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법조문이 나오면 각조의 제목부터 보죠. 제 동그라미죠.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기본 계획 수립. 뭐 이런 형태의 지문은 기출 문제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구나. 그럼 이제 그 기본 계획과 좀 비슷한 무언가가 또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제 네모조로 내려가서 보시면 연도별 시행 계획. 이라고 해서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세모조로 내려와서 보시면 계획 수립의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계획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걸까요? 아마도 그냥 계획이라고 했다면 기본 계획이랑 시행 계획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런 이제 표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다면, 저처럼 각 조의 제목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제 1항 읽어보시면 기본 계획 또는 시행 계획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추어서 각각의 선택지 판단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구도를 잡고 나오는 지문은 대체로 기본 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면서 시행 계획이라고 가리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나머지 4개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 답만 좀 보겠습니다. 답이 5번이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해서 물어본 거는 사실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제 네모조로 가서 확인을 할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 2항 와서 보시면 추진 실적 가지고 제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여기는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고 알려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은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마 시행 계획이 아니라, 그죠? 기본 계획의 문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제 2항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예상대로 그렇게 바꿔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할 수가 없죠. 답은 5번으로 간단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2번은 조가 하나죠. 조의 동그라미죠. 징계 등 절차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항들을 다 읽을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시간 걸리는 일이라 저라면 이제 보기로 가서 보기에서 물어보는 내용의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억부터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A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 갑에 대해서 A부 징계위원회가 정직을 의결하자 그 의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서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어떤 경우에 심사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 동그라미죠. 징계 등 절차로 가서 보시면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말이 길죠? 네, 이렇게 말이 길면 제가 어떤 요령으로 글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주어랑 서술어부터 이어보세요. 네, 말 길 때 저거 다 읽고 있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요 위에 또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이런 표현이 있네. 여튼간에 이제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 그러면 이거랑 기억이랑 관계가 있나? 물론 이제 중앙행정기관인 A부 장관이 정직을 의결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지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1항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2항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과 구분에 따라서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심사를 청구하였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2항의 문제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호가 나열되어 있죠. 네, 각 호가 나열되어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디서 의결을 하면 어디로 찾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A부 징계위원회가 정직을 의결했대요. 그럼 어디입니까? A부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인 A부 장관이 있고, 그 A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근데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계속 제외한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별도의 기관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2호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오, 맞죠? 아무도 속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면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무겁다고, 아끼는 부하 직원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무겁다고 심사를 청구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제2항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오케이.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대형 기출 문제 2번 가지고 온 건데, 요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해결해 보실까요? 네, 답이 빨리 나왔다면 잘 하신 거예요. 제가 답지에다가 오른쪽에 요거 정답표까지 다 적어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게 따로 있죠. 발문에서 소장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어보니까 제1조 제1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네요. 5일 이내의 귀휴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지금 이제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갑이 아버지의 회갑일,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아버지의 회갑일 나갈 수 있습니까? 제 4호로 가서 보니까 직계존속의 회갑일, 좋은 일이니까 내보내주네. 그러니까 얘 귀휴 허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지금 어디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심지어 제가 추론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서라고 하면 일단 이게 자격 요건에 일종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통과를 해야 그 다음 요건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4개월밖에 복역을 안 했어. 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니까 언젠가는 6개월을 넘기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4개월밖에 복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는 애당초 자격 요건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 물어봤으니 답이 1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간단한 문제를 왜 풀어보시라고 했느냐? 제가 지금 이제 일부러 계속 이 각각의 호부터 판단을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이 있고 호가 나열될 때 우리의 좀 습성이 뭐냐면 자꾸 호부터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요건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보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져요. 시험장에서는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지금 이 지문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본문에 엄청나게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귀휴의 그 기간도 20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사실은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하나하나 잘 판단을 해줘야 틀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풀어보셨던 2번 문제의 보기 기억도 지금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지고 가느냐가 마치 이 제2항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이렇게 오기 전에 제2항 본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부터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볍다고 인정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겁다고 인정을 한다, 무겁다고 생각을 했다,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 청구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이 보기를 간편하게 좀 판단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호가 나열되어 있을 때 호부터 쳐다보지 마시고 본문에 있는 요건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식인 것 같다. 좋은 관점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기 디귿도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그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요 이야기도 제2항 본문에 있어요. 요 뒷문장에. 물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이 경우라고 했으니까 다른 요건을 갖추어서 이 경우에 다시 말하면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경우에 해당을 해야겠지만 여튼간에 물어보는 건 본문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귿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니은까지만 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비처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해당 소속기관 공무원 을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회장은 그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요거는 맞네. 직근 상급 기관인 비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뭐예요? 직근. 그렇죠. 가장 가깝다는 뜻이에요. 바로 위에, 그러니까 네, 이 소속기관 입장에서는 소속기관 위에 상급기관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급기관들을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상급기관을 직근 상급기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제2항 제1호도 아니고 제2호에서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2호에도 해당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3호로 가서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된다. 아하. 그런 얘기를 이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 그러면 답이 니은 디귿인 거죠. 3번. 됐고. 그 다음에 3번. 제 동그라미죠.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이게 아마 이제 국의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인가? 뭐 싶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할 수 없는지,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또 역시나 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각각의 선택지에서 키워드 좀 찾아볼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임기 개시 후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그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제1항에서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아예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약간 더 구체적이죠. 네. 의원이 당선 전부터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항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2항에 있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제1항 단서의 영리 업무 외의 영리 업무 라고 했고, 거기서는 지금 뭐 임대업 등이라고 해서 뭐 이게 이제 뭐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뭐 따로 규정이 아마 되어 있겠지만, 여튼간에 이제 저런 경우라고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제1항 단서의 영리 업무 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제1항 단서의 영리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자체가 1번 선택지로 따지자면 업종에 관계없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업종에 관계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하는 거고, 답은 4번인데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영리 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 업무, 똑같이 가리키고 있네요.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 이야기 제4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4항에서는 역시나 똑같이 통보한다. 아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존중해라. 그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라. 그러니까 의견을 안 들으면 위법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네.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이 표현이랑 다 이제 일맥상통하죠. 존중하여야 한다. 존중을 하라고 했지. 그 뭐라고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 마치 부하처럼 부하가 명령 수행하듯이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된 기출문제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3번으로 와서 여기 지문에 제4조만 같이 볼게요. 이전 부지의 선정, 제1항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제3항 국방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서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이런 표현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그러면 주민투표 결과 일단 주민투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지 무슨 결과를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결과를 반영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결과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률 용어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영한다. 아까도 뭐 존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자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라고 하는 선택지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주민투표를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질문이 많은 문제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 선생님 여기 보시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러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주민투표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구할 수 있다며. 그 요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를.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갖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를 하시는데 그건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누구 입장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2항은 주어가 누굽니까?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아니 국방부 장관이 요구를 안 했어. 그럼 뭐 그 절차를 이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요구를 해야 뭐 내가 주민투표를 하든지 말든지를 하지. 근데 요구를 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안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해야지. 안 하고 어떻게 결과를 반영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장에 따라 다른 문제. 국방부 장관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잘 읽으실 수 있어야 안 틀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관련 기출 문제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존중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 절차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겠지만 그 결론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다 라고 하는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뭐 퀴즈가 나와서 말인데,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퀴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발문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선지로 갑니다. 선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는 게 저는 제일 빠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1, 2, 3번은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문제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문 주고 그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사실상 이렇게 좀 긴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 문장들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는다. 이런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다만 요 정도만 돼도 어떤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문 보고 선지 보고 지문을 간다라고 하면 지문에서 뭔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시점이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지 구성을 보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뭘까요? 네,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는 경우라고 자꾸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1번은 뭐래요?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느냐? 그럼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택지 구성만 봐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테니까 내가 뭔가 짜맞추더라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지문을 읽는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풀어보셨겠지만 각 직원이 서로 다른 출장지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이제 특징이 있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직원이 5명이고 출장지도 5군데밖에 없어요. 심지어 서로 다르대. 다 달라야겠네요. 1대1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구도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5개의 문장을 보고 그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어보는 게 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작업을 먼저 한다고 한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작업으로 시간을 보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CDE가 대전으로 안 간대요. 그럼 대전은 A나 B가 가는 거겠지. 근데 잘 보시면 이 각각의 지역이 2군데 아니면 3군데가 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말은 뭐래요? 출장을 가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 지역별로 다 이걸 하고 있을 거냐고. 그럴 바에 그냥 내려가는 게 낫다는 거죠, 내 말은. 그래서 1번, A가 제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A가 제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물어보는 건 그냥 그런 경우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를 어떻게? 그냥 제주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제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제주로 간다 라고 A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제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E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원래로도 3군데를 안 가지만 제주도가 추가가 된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주. 그럼 광주로 가는 사람이 또 확정이 됐다면 B가 광주로 안 가. B가 원래 광주를 안 가니까 CD도 이제 광주를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CD가 출장을 가지 않는 지역이 추가가 된 셈이니까 그러면 C가 대전도 안 가고 부산도 안 가고 제주도 안 가고 광주도 안 가. 어디 가요? 대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D는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부산 가야지. 그럼 남은 데가 어디예요? 대전이에요? 대전. 그러면 B가 대전 가면 맞아? 말이 맞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 3, 4, 5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출장을 간다라고 단정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레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지를 따져서 그게 성립을 하면 틀린 거고 아니면 맞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해볼까요? A가 대전으로 출장을 간다. A가 대전으로 출장을 간다. 하면 C가 반드시 광주로 출장을 가야 되느냐? C. 자, C는 대전, 부산, 제주로 안 간대요. 대전, 부산, 제주로 안 가는데 반드시 광주로 출장 가야 되느냐? 광주, 대구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반드시 광주로 가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발레를 찾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를 대구로 보내야지. 그래야 발레가 성립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원래 안 가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럼 A가 대전으로 가고 C가 대구로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또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지.
광주, 부산, 제주가 안 되는데 대전, 대구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뭐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발레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광주로 출장을 간다. 끝. 이렇게 해야지. 문제풀이가. 그러니까 이것만 방향 잡고 잘 할 수 있으면 너무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면 딱 만들어 놓고 가도 돼. 그게 더 편하지, 당연히. 근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상일 거를 이미 선지 구성으로부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전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 선지에서 뭘 물어보는지 확인하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너무 많은 작업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답은 5번이죠. E가 제주로 출장을 하는 경우 D가 반드시 부산으로 출장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E를 제주도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D가 반드시 부산으로 출장 가야 되느냐? D는 대전, 대구, 제주로 출장 가지 않기 때문에 대전, 대구, 제주로 광주 아니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부산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으니 어디로 보내? 광주로 보내야지. 누구를? D를. 그러면 C는 대전, 부산, 제주, 광주 갈 일 없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대구? B는 광주, 부산, 제주, 대구 갈 일 없으니까 대전. 그럼 남은 데가 어디예요? 제주, 아니다. 부산이에요? 그럼 광주, 대구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랑 부합하죠? 오, 말이 되네. 말이 되니까 어떻게? 발레가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출장을 간다라고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관련 기출 문제로 가지고 온 문제도 비슷합니다. 선택지 구성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선택지들이 다 단정 짓고 있죠. 앉을 수 없다. 아니면 앉는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발레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앉을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물어보는 문장의 발레는 앉는 거니까 A를 1과 2 사이에 앉혀놓고 말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앉는다의 발레는 거기 안 앉는다는 거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를 앉혀놓고 말이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저 전제랑 이제 양립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선지에서 힌트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좀 간단한 문제인데, 국회 사무처에서 내는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혹은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자주 쓴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요새. 왜냐면, 아까 여기도 반드시 있었죠? 이 문장들이 반드시를 뺀다고 칩시다. 2번. C가 광주로 출장을 간다. 말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서술어가 단정 짓고 있는지 여부로 우리는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2, 3, 4, 5번은 단정 짓고 있으니까 발레를 찾자라고 하는 거고, A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만 따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아니고. 근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반드시, 항상 이런 표현 좀 즐겨 쓰는 편이고, 특히나 발문에 나오면 무슨 말이냐?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상이란 뜻입니다. 네, 반드시 혹은 항상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상인데, 그렇게 경우를 다 펼쳐놔도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기 구성을 봐도 병의 순위를 알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지문을 통해서는 병의 순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택지 구성에서
기억을 이렇게 3개 갖다 놓, 4개씩이나 갖다 놓는 경우도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기억 굳이 볼 이유가 없죠? 맞는 거예요. 그냥 무를 4위로 갖다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기억이 맞을 건데. 그래서 그 무보다 을은 순위가 낮고, 을이 그러면 5위야? 그렇지. 얼마나 편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선지에서 힌트를 얻어서, 예. 아니, 문제를 뭐 뒤로 맞히든 앞으로 맞히든 누가 합니까? 빨리만 하면 되지. 그러니 을이 5위고, 그 무보다 정이 순위가 높다. 1, 2, 3위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병은 갑과 을보다 순위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지? 왜냐면 이 정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갑을보다 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무보다도 아마 높겠죠? 무가 4위니까. 그러니까 5위, 4위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 2, 3위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 병, 정. 그치? 갑, 병, 정이 1, 2, 3위를 다투고 있을 텐데, 물론 병이 갑과 을보다 순위가 높다라고 했고, 을이 5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병이 1위 아니면 2위, 갑이 뭐 2위 아니면 3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확정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무랑 을 정도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정의 순위가 갑의 순위보다 높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순위를 알 수 있다면 나머지 주무관의 순위를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병이 1위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위일 수도 있고 2위일 수도 있는데 1위면 모르죠. 2위면 이제 병 뒤에 갑이 무조건 와야 되니까 정이 앞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알 수 없다. 무조건 다 알아야, 매번 다 알아야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옳은 것은 이라고도 했거니와,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난도가 있어서 얘들 아무리 끼워 맞춰보려고 해도 뭔가 확정이 안 될 겁니다. 그 어떤 자동차도 확정이 안 돼. 자, 일단 A랑 F 붙어 다닌다. 그 다음에 A의 주차 공간은 C의 주차 공간보다 정문에 더 가깝다. 정문이 이 왼쪽에 있는데 그 정문 기준으로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C보다는 왼쪽에 있다. 그 다음에 B의 주차 공간은 다른 주차 공간 하나만 인접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 아니면 6번에 B가 올 텐데, 이 동그라미. C의 주차 공간과 F의 주차 공간 사이에는 주차 공간이 3개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C랑 F는 주차 공간이 몇 칸 떨어져 있는 겁니까? 네 칸. 그렇지. 똑같은 상황임에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C가 왼쪽에 있고 F가 오른쪽에 있어. 그럼 C 입장에서는 F가 오른쪽에 있는 거고, F 입장에서는 C가 왼쪽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달리 할 수 있듯이, 지금 여기는 사이를 얘기했어. 사이. 그러니까 3개만 있다라고 하면 3칸을 띄워줘야 되는 거고, 각자가 위치한 거를 기준으로 따지면 4칸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칸은 어떻게? 이렇게 3칸이거나 이렇게 3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확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그냥 선택지로 달려가는 수밖에. 1번 C의 주차 공간은 D의 주차 공간보다 정문에서 더 멀리 있다 라고 뭐 한 거예요? 단정 지은 거예요. 멀리 있다. 그러면 가까이 있게 만들어 볼까요? 발레 찾는 차원에서. 그럼 C가 어디 있어야 돼요? C의 주차 공간과 F의 주차 공간 사이에는 주차 공간이 3개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칸을 두고 C랑 F가 양쪽으로 위치를 해야 되는데 C를 갖다가 2번에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A의 주차 공간이 C의 주차 공간보다 정문에 더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C를 갖다가 여기다 뒀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A를 여기다 배치를 하면 그 순간 말이 안 되죠. A랑 F랑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C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D의 주차 공간보다 가깝게 만들고 싶어. 그럼 B가 1위로 와야 되고 F가 뭐야? F도 1번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발레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더 멀리 있다가 맞지. 답 1번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2번 C의 주차 공간은 정문에서 가장 가깝거나 가장 멀리 있다. 1번 아니면 6번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약간 D를 갖다가 오른쪽에 놓으려고 억지로 해서 말이 안 된 거고 그냥 C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럼 F가 이쪽으로 올 테니까 A를 이쪽으로 놓고 B를 이렇게 하면 지금 사실상 저 조건들에서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D랑 E죠. 그러니까 D랑 E는 그냥 남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죠. 그러니까 C의 주차 공간이 가장 가깝거나 가장 먼 1번 아니면 6번에 있지 않아도 배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D의 주차 공간이 3번, 4번 중 하나에 있을 것 같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발문에서 반드시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 이런 경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3번, 4번이 아니게 만들 수 있나요? 4번이나 5번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가 1번에 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C를 넣고 F, A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닌데? FA를 아예 여기다 둔다고? F를 여기다 두고 A를 붙이고 그 다음에 3칸 띄어서 C 그렇지. 이렇게 하면 4번, 5번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문장들을 발레로 만들 수 있는 그 경우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들을 또 만나게 되겠지만 그거를 내가 다 나열하고 시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뭐 그럴수록 당연히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갈 뿐이니까요. 네, 그래서 관련 기출 문제는 5번은 순서 정한 거라서 갖고 왔고 6번은 그 인접한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저는 이걸 틀렸어요. 딱 한 문제 틀렸는데 요거 틀렸어요. 근데 이거를 정답 확인하고 나서 아이씨 왜 틀렸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해커스에서 이 시험 끝난 직후에 그 가사반 이제 올린다고 제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전달을 했었는데 그게 하나를 틀려버린 거지. 나 때문에. 근데 이거 뭐 별 문제는 아니라가지고 다들 이상한데 싶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토끼가 3회 이동을 마친 후의 위치로 가능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고 중요한 건 뭐 여기서 별에서 시작을 하고 장애물로는 못 가고 그 다음에 ABC ABC의 이동 방식이 있고 총 3회 이동한다. 문제는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른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동 중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이 직전 칸에 멈추게 되며 이때 1회의 이동을 마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동 방식을 선택할 때 단 한 칸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동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별에서 시작을 할 때 오른쪽, 그치?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겠다. 이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됐다면 기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안 움직이고 나서 왼쪽으로 두 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기억으로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억이 안 되고, 제가 놓친 건 사실 리을이에요. 근데 어이없지 않습니까? 세 칸 앞으로, 한 칸 앞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걸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안 된다라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뭐 싶긴 한데. 답 3번 맞죠? 네. 여튼간에 뭐 한 개 좀 틀릴 수도 있죠. 5번이라고? 죄송해요. 그럼 디귿 리을 미음이잖아. 니은은 안 돼? 니은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세 칸을 일단 띄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아까 기억이랑 약간 좀 이제 비슷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남은 두 번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면 니은도 되겠지만 그럼 그 전에 제가 뭔가를 잘못 판단을 했구나. 그러면 기억 니은 보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되고 8번 경매 참가자와 낙찰받은 자동차의 순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결국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다? 연결이다. 뭐 뒤에 18번 이런 문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연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다 일일이 이 경매별로 누가 자동차를 사가는지 이거를 막 내가 다 구하고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짝만 잘 지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읽다 보면 특이하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 청은 모든 경매에 참가를 하지 않아요. 모든 경매에 참가한다는 생각이 애당초 없었어. 자기가 원하는 차량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으로 일단 가봤더니 차량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변속기가 수동이면서 주행거리 3만 km 이하인 자동차에만 참가해. 투차례. 참가. 그래서 변속기가 일단 수동이면서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만 km 이하. 뭐야? 그냥 5번이에요? 그러네? 그치? 그러니까 사실 애당초 최저 매각 가격으로 투철하면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정을 5번으로 갖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리고 선택지 구성상 1번도 아닐 것 같고 설마 갑이 4겠어요? 그러면 이거 맞잖아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을병 무가 각각 어디에 투철하느냐? 그럼 이제 2번 알았고 5번 알았고 1번, 3번, 4번 그거를 이제 차례차례 하면 되는 건데 순번 1번부터 요거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이제 값 빼고 정 빼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을은 보유한 1,800만 원을 연료가 전기인 자동차에 모두 투자하지만 다른 연료 자동차에는 그 절반만. 그럼 뭐 저게 될 리가 없잖아. 전기. 그럼 1,800만 원. 근데 병은 3,000만 원 기준으로 정원 한 명당 250만 원씩. 저 5명이니까 1,250만 원 빼면 돼요. 1,750만 원. 1,800만 원 더 많네. 근데 무가 2,000만 원짜리니까 1번을 갖다가 무가 가져가겠군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연결하라, 짝지으라 라고 하면 그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하면 돼. 이걸 내가 다 풀려고 한다. 물론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해보는 거는 괜찮은데 시험장 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답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일단 기업과 니은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저라면 기업과 니은을 일단 갈 겁니다. A군의 전투기 중 남은 전투기가 몇 대냐?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지문 안 보고도 알 수 있게끔 문제를 냈겠어요, 설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읽어봐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란체스터의 견해인데 이 문단에 나옵니다. 어떤 거와 함께? 접속어. 하지만 란체스터는 이 전투로 인해서 적군 전투기는 전멸하고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아군 전투기가 그 차이의 제곱인 4대다. 그러니까 그 란체스터 법칙에 따라서 이걸 구해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없네. 란체스터 법칙에 따르라는 말이 없네. 그죠? 그러니까 지문이 이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겠지만 란체스터 법칙에 따르면 남은 전투기가 몇 대다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되는데 그런 말이 없네. 여튼간에 9대의 전투기를 가진 A군과 14대의 전투기를 가진 B군이 싸우려고 한다. 근데 뒤에 쳐져 있는 6대랑 먼저 전투를 벌인다 라고 하면 이 9와 6의 차이값 신 3의 제곱 뭐야? A군에 손실이 없네? 그죠? 네, 그 상태에서 나머지 8대를 공격한다 라고 하면 한 대만 살아남게. 그럼 제가 질문. 그냥 갖다 대놓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응? 아니 뭐 A군이 전멸하겠지. 그 B군이 어떻게 되냐고. 손실이 없어? 그런 거겠죠? 14대 빼기 9대, 5대, 제곱 25대로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니은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9대랑 12대를 갖다 붙인 거야. 그러면 이제 차이값인 3대의 제곱해서 9 하면 틀리죠. 왜냐면 2대를 빼놨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2번이다. 선택지 구성 잘했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지나간 것도 괜찮아요? (10번) 10번은 일단 얘도 반드시 있어요. 10번은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약간 언어 논리 같은 문제라서 이런 문제를 여기다 굳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어쩔 겁니까? 네, 주는 대로 풀어야죠. 그래서 지금 우수 입법상
입법활동 장려금 특별 포상휴가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자, 국회의원이 당해 연도에 본회의 출석률 90% 이상을 기록하면 우수 입법상 후보군에 포함된다. 그러면 질문, 우수 입법상 후보군에 포함되려면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런 조건문 나오면 어떻게 읽으시라고 하죠? 그 조건이 성립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다. 상황 판단식으로 말하자면. 네. 조건이 성립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아무것도 얘기를 하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90% 미만을 기록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90% 이상을 기록을 해야만 우수 입법상 후보군에 포함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황 판단에서도 한번 강의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표현인데, 이거를 만약에 해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90% 이상을 기록해야 포함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90% 이상을 기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논리로 따지면 앞쪽 조건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수 입법상 후보군에 포함되었다는 거는 90% 이상을 기록한 거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죠. 기록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여튼 간에 이게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정도만 읽어도 돼, 사실. 상황 판단식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그렇게 우수 입법상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에게는 입법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90% 이상 기록 못하면 장려금도 안 나오는 거죠. 90% 이상 기록 못하면 장려금 안 나오는 거죠. 그것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벌을 받은 의원은 우수 입법상 후보군에 포함될 수 없다. 그지? 그럼 보세요. 이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이 90%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문상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냐? 두 조건, 이것도 조건문처럼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의원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두 조건문이 결론이 아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포함, 미포함 이렇게 있는데 90%는 여기 있는 거고 징계 처분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지문상으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이 출석률 90% 이상을 기록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입법활동 장려금을 지급받은 의원에게는 보좌진을 위한 특별 포상 휴가권이 보여되는데, 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벌을 받은 의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휴가권이 보여지지 않는다. 뭐 이게 왕이네 지금. 징계 처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상황에서는 뭘 받았다? 특별 포상 휴가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일단은 뭐부터 봐야 돼요?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그래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3번으로 했다가 답을 4번으로 고쳤는데 3번 읽어볼까요?
갑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청을 받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이 문제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휴거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징계처분을 안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낚시하기 좋은 문장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여튼간에 이 문제도 우리 시험장에서 나올 리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장을 적혀 있는 그대로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이거 두 개가 같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더라. 이거, 뭐 그런 생각도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볼만한 문제들이 좀 있죠. 시사점들을 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출 문제 7번도 뭐 장애물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갖다 놨고, 9번은 이제 이렇게 똑같이 좀 읽으면서 이 글의 흐름에 따라서 저 이제 괄호안을 채운 다음에 결론을 내는 이제 그런 문제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넣어놨고,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저런 문제도 그냥 이제 어느 쪽이 더 범위가 큰지 뭐 이런 걸로 제가 풀기는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뭐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이 가능한 문제인데, 뭐 아까 보셨던 10번이랑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돌아가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으로 넘어와서, 여기도 조거 하나죠. 제 동그라미죠.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의 지정 등. 그래서 역시나 이제 각각의 선택지의 키워드 잡고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뭐 답도 5번이지만 지정을 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요청이 있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지정 요청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 6항에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근데 여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했네? 그죠? 제 6항은 근데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요청을 누구한테 했는지는 말을 안 했네. 그죠? 말을 안 했고, 지정 요청이 다른 데 또 있나요, 혹시? 없는 것 같은데? 없네. 그래서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다. 근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이거를 지정할 수 있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희한하다. 근데 그러니까 6항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장관이 있는데, 지금 5번에서 주어진 상황 자체가 장관이 지정하였다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 자체가 없다고 지금. 근데 이게 아까 10번에서 보셨던 거랑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번 문제 3번 선택지에서 저런 전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다. 장관이 지정을 못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안 해도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런 거 고려해라. 제2항에서. 제3항에서 영향평가 실시해라. 그 다음에 의견 들어라. 심의받아라.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요청을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11번 관련 기출문제 저걸 왜 갖고 왔냐면 제1조 제1항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서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가 있지만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고 싶은 조항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신청에는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근데 지금 이 소송 구조를 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신청 없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제2항은 뭐라고? 제1항의 신청인 그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그냥 알아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하는 경우에 이 소명이 필요하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가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신청이 없어도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튼간에 신청이 없어도 소송 구조를 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거기에 결부되어서 구조의 사유를 소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신청할 때나 그렇다는 거고 직권으로 할 때는 그런 절차조차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지에서 소송 구조를 직권으로 하는데 그 소송 구조를 받는 사람 보고 소명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가 뭔가 투트랙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필수적인 절차와 임의적인 절차가 뭐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거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별 문제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과징금 물어봤습니다. 제 동그라미죠. 부당이득의 환수 보니까 허위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액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 네모네모조는 과징금의 감경 및 가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과징금을 확정을 하고 나서 뭐 깎아주든지 뭐 올리든지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허위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했대요. 평균 매출액이 4억 원인데 이득을 2,500만 원을 봤어. 그 5%는 20분의 1, 2천만 원이네요. 넘어갔어. 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과징금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5%니까. 근데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50%를 감경하고 또다시 했다 2년 이내라고 하면 20%를 가중하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 되면 뭐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의 값은 둘 다 해당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동그라미 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라고는 되어 있긴 한데 둘 다. 그럼 지금 이 문제로 따지면 상황의 값은 6천만 원 기준으로 감경하고 가중하고 모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경을 먼저 하고 가중을 나중에 할 건지 가중을 먼저 하고 감경을 나중에 할 건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서 조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감경시키고 나서 가중한다. 그럼 50% 감경시키면 3천만 원이고 거기에 다시 20% 3,600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 때문에 지금 준용 및 특례라고 별도의 조항이 있는데 최종 산정된 금액에서 10%를 추가로 합류한다고 있기 때문에 360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답 3번. 됐고 13번. 이거 누구냐? 주체를 바르게 짝지어라. 희한하게 되게 비슷한 기출문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것도 누가 허가해야 되느냐? 그 사람도 비슷해. 산림청장 이런 사람. 여튼간에 지금 상황의 요 두 경우, 산불의 진화를 통합 단독 지휘하여야 하는 주체. 자, 제 동그라미죠. 제 1항을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등등은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할지역 국유림, 공유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단독 지휘한다. 다만 사유림까지 걸쳐서 발생하면 좀 달라진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내무법 시행령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중소형 산불과 대형 산불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기준이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가는 80만 제곱미터니까 중소형이고 나는 120만 제곱미터니까 대형인데 그래서 지금 중소형 산불이라고 했나? 네, 중소형 산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1항에서. 그래서 이거를 저 사람들이 단독 지휘를 해야 되는데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면 좀 달라진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등등이 통합 단독 지휘해야 한다. 그럼 여기는 A광역시의 자치구인 A구라고 했고 저 특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도 뭐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해져 가지고 말도 헷갈리긴 하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시도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왜냐면 특별시, 광역시 뭐 이런 데가 있는 이런 데를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광역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아니고 지방산림청장도 아니죠. 아이고. 왜냐면 지방산림청장은 아까 제1항 본문에는 있었는데 여기 본문에는 있었는데 단사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지방산림청장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도지사. 여기 시도지사 있네. 여기 시도지사가 이제 특별시로부터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좀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런 사람들 여기도 있는데? 그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미리 생각해두고 가시는 게 실수를 덜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간에 120만 제곱미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게 면적이 걸쳐 있어. 그래서 이제 단서로 가야 되는 거죠.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단독 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나서는데 지금 여기는 B광역시랑 시도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저런 데를 다 표시해 주기 위해서 시도도 따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산림청장이 지휘해야 된다. 다음 2번. 그 다음에 14번. 요거 재밌는 문제인데 B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5명이 각자 한 개씩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받기로 했는데 선물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고 2개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자, 2개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선물을 서로 하나씩만 줬다는 거 아니야. 근데 5명이에요. 어떤 게 제일 생각하기가 편한 경우야? 그냥 둥글게 돌아앉아갖고 옆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은 경우가 한 쌍이다.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주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경우인데 지금 여기는 둘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A, B, C, D 이렇게 써놓고 쓰는 것도 일인가? 이거 갖고 하면 되나? 생각해보니까. 여튼 간에 A가 C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D가 E의 선물을 받았네. 요렇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거죠. 이 조건이. B가 D의 선물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B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까 1교시에 봤던 문제 중에 어떤 거 생각나세요? 네? 주차장? 또 괜찮고 저는 출장 가는 문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거기 다 안 간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거기도 안 가고 하면 어디를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B가 D의 선물을 받지 않았대요. 이게 아니래. 근데 선물을 줬고 그게 확인된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누구? E랑 C. 그러니까 이제 이 CD1호부터는 안 받았어, B가. 그럼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당연히 A한테 받았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이 한 쌍은 누구예요? 요게 요렇게 되는 걸 아는 순간 요 한 쌍이 누군지 알 수 있어. 누구? D랑 E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갔겠지. 요 둘이는 서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 B의 선물 받은 사람? C네요. 그러니까 저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B는 D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 문장만 보면 아이씨 뭐 D가 아니면 그 뭐 A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주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부터 먼저 적용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많지 않은데 저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도 사실 되게 비효율적이죠. 근데 다른 거는 A는 C의 선물을 받았다, D는 E의 선물을 받았다.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그런 것도 표시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경우의 수를 좁혀놓은 다음에 저런 얘기를 봐야 내가 따져야 할 경우의 수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바로바로 무슨 경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가 D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D도 아니고 C도 아니고 E도 아닐 테니까 결국에는 A가 줬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 쌍이 오른쪽으로 빠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출 문제 이것도 이제 서로 간의 관계 이런 거 보는 거라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 15번 갑이 지불해야 할 주차요금 운영 규정 보니까 기본 요금이 있고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10분당 500원이래요. 그건 뭐야? 뭐 기본 요금이면 뭐가 달라 그러면? 10분당 500원이면 30분 추가로 주차하면 1,500원이라는 얘기합니까? 그럼 기본 요금이랑 추가 요금이 뭐가 그렇게 달라서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30분까지 1,500원이라고 하는 거는 30분까지는 몇 분 만에 나가든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1,500원 내라는 거예요. 근데 추가 요금은 더 주차를 한 만큼 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평균 값이 같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다르게 규정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인 혜택이 있는데 여기에 둘 다 지금 해당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의 값이. 그래서 보니까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는 총 요금의 50%를 할인하는데 단 저공해 자동차가 대형 자동차일 경우에는 최대 2,500원까지만 할인을 해주고 하필 또 그거예요. 근데 영수증을 제출하면 1시간 또는 2시간을 면제를 해주는데 지금 그 금액이 15,000원. 얼마? 1시간 면제. 그럼 1시간이면 얼마예요? 3,000원. 그렇지. 그게 더 유리하니까 이거 말고 이거를 적용을 해야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입출차를 했다면 2시간 10분 정도? 왜냐면 10분 미만은 10분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2시간 10분? 거기서 1시간을 빼고 1시간 10분이면 1시간이 3,000원이에요. 3,500원.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리고 아무리 뭐 주차요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답을 도출해라 라고 물어봤다 손 치더라도 그 주차요금을 실제로 산출하는 건 맨 마지막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시간 10분 주차를 했어. 이거를 바로 3,000원, 6,000원, 6,500원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많지.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저 1시간을 또 3,000원을 바꿔갖고 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환을 한 번만 해야 편하죠. 덜 헷갈리고. 그래서 그런 요령도 하나 챙겨가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6번 반드시 옳은 것만을 모르고 고르면 또 반드시 나왔네요. K영화는 2026년 3월 1일 일요일부터 1년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서 영화 관람료를 책정한다. 자, 이 1년 초일 산입합니까? 불산입합니까? 산입하는 거죠. 1년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날짜들에서 뭐 2027년으로 바꿔서 나왔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10,000원. 관람료. 관람료니까 요금이 맞군요. 이렇게 요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하죠? 영화 보는데 요금을 낸다라고는 잘 안 하는. 하여튼 관람료면 맞. 요새는 뭐라고 해? 티켓값? 예. 기본 요금 10,000원이다. 주말에 관람하면 2,000원 추가된다. 조조 할인 3,000원.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하시고. 3D 하면 5,000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영화 관람료로 12,000원을 지불했다면 갑은 주말에 영화를 관람하였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단정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12,000원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겠다고 또 그런 분들 많아.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 보는 경우, 주말에 보는 경우, 2D를 보는 경우, 3D를 보는 경우 다 나열해가지고 그게 얼마씩인지를 보고 12,000원. 이 경우는 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작업이 많을수록 그렇게 잘 하시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은 물론 어떻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어보는 거가 어떻게 물어볼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물어보는 거에 집중해서 대답을 하고 답만 구하고 빠지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방향 설정을 좀 잘 해보시길 바라고. 여튼간에 지금 여기서는 12,000원 나왔는데
주말에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있으니까 평일에 관람하고도 12,000원 나오는 경우는 없는지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12,000원 나옵니까? 조조 영화로 3D를 감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000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관람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자, 이런 것도 그런 말이 적용될 수 있죠?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거다. 여기는 기억이랑 디귿은 왜 4월 중, 6월 중 이랬는데 여기는 4월 5일이라고 그냥 날짜를 갖다 박아서 줬느냐. 물론 지문을 읽으면서 애당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월 1일이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걸 굳이 주고 시작했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4월 5일이 주말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퀴즈판에서 다루는 요 16번 문제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서 항상 제가 달력을 무조건 이렇게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요 5번째 요일들 때문에 같은 일일자 얘 요일이 밀리는 거다. 3월이 마침 또 31일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과 4월 1일의 요일 차이는 며칠? 3일. 그러니까 3월 1일은 아까 일요일이었어. 그럼 4월 1일은 수요일. 그럼 5일은 나흘이니까 목금토일 주말이네. 그래서 주말에 조조 영화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주말에 조조 영화를 봤다. 2D로. 그럼 7,000원입니까? 아니지. 2,000원 이거 계산 안 했으니까 7,000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다라고 하면 답이 2번이 나오긴 합니다. 디귿도 볼게요. 6월 중 17,000원을 지불하여 했다면 병은 3D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다 라고 역시나 단정 짓고 있으니까 2D 영화로 17,000원이 나올 수는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2D 5,000원 없이 17,000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3D를 봤어야 한다는 거죠. 넘어가고 문제들이 나오는군요. 17번, 18번. 이런 문제들을 한 방에 풀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도 있긴 한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 기본 게임 중에 프리셀이라고 아십니까? 그 카드 이렇게 겹쳐가지고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게임별로 번호를 붙여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막 몇만 번, 몇십만 번까지의 그 게임이 있는데 그게 1번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던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봤어. 제일 어려운 게 한 3가지 정도, 3게임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30분 안에 풀 수 있을 정도 되면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프리셀이나 하고 있지 말고 더 좋은 일에 본인의 역량을 펼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을 봤어 내가.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하셔야지.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힌트가 뭐예요? 가능한 것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이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능하지 않은 걸 쳐내는 방식으로 해야 돼. 선택지에서. 내가 이걸 구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풀이가 힘들어져요. 자, 읽어볼게요. A는 아래 메뉴에서 매일 한 가지를 선택해서 2주치 식단표를 빠짐없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A는 식단표에 따라서 1회 식사를 한다. 뭐야, 간헐적 단식이 해요? 왜 한 번밖에 먹지? 메뉴가 6개가 있는데 위 언급된 메뉴들은 2주간 각각 1회 이상 안 먹는 거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샐러드와 동태탕은 2주간 각각
3회씩. 물론 제가 요새 알아보니까 이 각각이랑 식이 똑같은 말이야. 이제 말을 중복해서 쓴 건데 이거랑 별개로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2주간 총 3회씩 먹는다. 그러니까 2주 통틀어서 3회. 근데 저거를 매주 3회씩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예 말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거는 식단표상으로 그냥 딱 3번까지만. 물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샐러드랑 동태탕을 되게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또 읽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쟤들만 3회로 제한되어 있지 다른 애들은 제한이 없어요.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만 먹으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메뉴를 4번, 5번을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거는 선입견 가지시면 조금 곤란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불고기를 먹기 전날에는 샐러드를 먹는다. 근데 마침 불고기라고 언급된 데가 있어서 여기에 샐러드를 이제 확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등어를 먹은 다음 날에는 샐러드를 먹지 않는다. 근데 고등어를 언제 먹을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챙겨두고. 그 다음에 짜장면은 일요일에만 먹을 수 있다. 근데 이미 일요일에 짜장면을 한번 배정을 해놨네. 그럼 이 일요일은 어떻게 돼요? 몰라. 안 먹어도 돼, 짜장면을. 그 다음에 고등어를 먹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고등어를 먹으면 반드시 4일 뒤에 다시 고등어를 먹어야 한다. 혹시 저 문장으로 2주 동안 고등어를 몇 번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어떻게 알고 있어? 고등어를 우선 월요일에 대입을 해놨다가 그러면 4번이 나오고요. 예. 화요일에 대입을 했을 때 수요일에 겹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번이 나와서 고등어가 2주 동안 4번 먹을 수 있다고. 4번 먹을 수 있는 거야? 4번이어야 하는 거예요? 4번이. 4번이야? 먹어야 한다. 저 문장만 그냥 마지막 일요일날 그냥 성립하는 거. 고등어를 먹으면 반드시 4일 뒤에 다시 고등어를 먹어야 한다. 이게 지금 2주 단위로 계속 돈다는 건 아니죠. 일단 그렇게 하면 4일 뒤에 다시 고등어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성립하지도 않지. 왜냐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인데 아까 지금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여기다가 그냥 고등어 넣는다. 한 번 먹고 끝내는 거 안 되냐는 거야. 저 조건상.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라서 고등어를 꼭 앞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계속 고등어를 먹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또 모를 일이다. 그 다음에 설렁탕은 목요일에만 먹을 수 있다. 근데 목요일 중 하루를 샐러드로 채웠으니 설렁탕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 오케이. 이 초벌로 했을 때는 이 정도 일단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어본 게 어디? 2주차 수요일 식사 메뉴 별표 표시 안 돼. 그럼 일단 안 되는 애들 누가 있어요? 설렁탕 또? 고등어 안 된다고? 왜? 고등어를 먹은 다음 날에는 샐러드를 먹자는데. 근데 목요일 날 샐러드를 먹을 거니까 고등어 안 돼. 또 뭐 안 된다고? 설렁탕 안 돼. 또 뭐 안 돼? 짜장면 안 돼. 맞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지금 메뉴가 몇 개라고요? 6개.
그리고 설렁탕, 짜장면, 고등어? 를 빼고 이 셋 중에 지금 답이 하나가 있을 거라는 건데, 그리고 뭐 답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뒤에는 사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얘 구하는데. 그죠? 뒤로 뭘 어떻게 맞추고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고, 이 앞에를 어떻게 좀 잘, 예를 들면 이제 뭐 고등어 같은 거 하나라도 끼면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요 앞쪽에 있는 이 칸들을 채우는데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일단 짜장면이랑 설렁탕은 안 되고, 고등어까지 딱 이렇게 4가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샐러드랑 동태탕은 3회라고 지금 고정이 돼 있어. 그럼 사실상 편하게 횟수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이거 2개라는 거예요. 그럼 저 2개 가지고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저 불고기랑 고등어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 왜냐면 불고기를 먹으면 그 전날 샐러드 먹어야 되고, 고등어는 4일 뒤에 다시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불고기를 넣는다. 3번.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여기 샐러드 들어오죠? 샐러드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간 개념은 뭐예요? 그지? 샐러드를 더 이상 먹지 않는다. 먹지 못한다. 그러면 샐러드를 못 먹는 순간 뭐도 못 먹어? 불고기도 못 먹어. 그치? 그렇지. 그 샐러드도 못 먹고, 불고기도 못 먹고, 동태탕이랑 고등어 가지고 이걸 다 채워야 되는 거, 앞에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불고기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샐러드를 넣어보자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샐러드 이미 3번 나왔잖아. 그럼 또 뭐도 못 먹는다고? 불고기도 못 먹는다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 해봐야 돼. 팍 때려 넣어가지고 4일마다 고등어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놓고 보니까 이 문제가 오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됐어. 가능한 게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6개잖아요, 메뉴. 내가 이거 짜장면을 왜 여기다 적었냐면 6개 중에 되는 게 동태탕밖에 없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개, 메뉴가 6개야. 근데 가능한 거 물어봤어. 근데 선택지는 5개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 하나가 돼야 말이 맞아. 가능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려면. 그렇지 않아요? 가능한 것은이라고 물어보는 순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경우의 수가 2가지 이상이라고. 물론 이 식단표를 짜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이상이지.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2주차 수요일 식사 메뉴인데 그거는 얘밖에 안 돼, 지금. 그냥 식사 메뉴는 그랬어야 돼. 그냥 식사 메뉴는 그랬어야 돼. 사실은. 물론 그렇게 했어도 말이 안 되는 걸 쳐내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18번. 얘는 제가 한 번에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막히면 도와주세요. 자, 일단 뭘 3가지나 물어봐. 이거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문 읽고 선지 구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자, 뭐 문제를 읽어봤으니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선택지 구성 보고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본 게 세 가지고 그게 여기 나오는 숫자가 진열대 번호야.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이 선택지 구성 보고? 응? 배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대입도 대입해서 풀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괜찮아. 그냥, 근데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도 방향인데, 이 선택지 생겨먹은 거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5번이 뭐라고요? 아, 없다고? 그것도 괜찮아요. 문제를 읽어보기 전이니까 5번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정보지. 또, 저는, 얘들 다 다른 애들이구나. 를 알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문제를 보고 하면 더 잘 들어오겠지. 문제를 보면 뭘 이렇게 맞추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보를. 근데 얘들이 지금 선택지 구성 보면 다 달라. 1, 2, 3, 1, 2, 4, 1, 3, 4 다 다르잖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택지별로 보시면. 5번이 같네? 5번이 같았구나. 그러네. 그럼 제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아? 예를 들면, 저라면 그 정도 가정은 좀 하고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서 이 조합을 다 맞춰가지고 무색이 무슨 모양이고 뭐 이걸 다 알아갖고 답을 내겠다. 이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색부터 찾았어요. 무색 어디 있어요? 무색. 여기. 근데 얘가 GIA 보증서가 있는 다이아몬드랑 서로 인접해 있대요. 아하. 그리고 이 무색 다이아몬드랑 연결되는 게 또 있나? 없네. 그럼 이거는 가공등급 A는 맨 위에 있죠? 얘가 GIA구나. 요거 맞잖아요. 얘랑 어떻다고? 인접해 있다고. 그러면 얘네 답 아니죠. 어쩌나 인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물어봤는지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걸 표를 그려가지고 이제 막 다 맞춰보려고 하겠지. 근데 표를 그리는 것도 되게 시간 걸리는 일이니까, 이걸, 그러니까 물어보는 정보부터 맞춰가지고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인접해 있다. 라고 했으니 일단은 3번, 4번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게 있나? GIA가 A이고 600만 원이다. 그거랑 연결되는 거는 없어 보이고. 그럼 이제 B로 가볼까요? 가공등급 B. B는 없네? 없는데 이 가공등급 관련돼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가공등급이 요 HRD 보증서가 있는 게 C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A 나와 있고
C 나와 있고, 그럼 B랑 D밖에 없는데, 얘가 B고, 얘가 D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B가 뭐라고? IGI 보증서가 있는 애야. 찾았네? 또 연결해 볼게요. 아, 여기 있다. 얘가 B네, 얘가 B. IGI. 어쩌네? B. 근데 얘가 파랑 다이아몬드라고 했으니까, 5번이 날아가네, 여기서. 나 이거 4번으로 가선 줄 몰랐어, 이거. 근데 파랑이라고 했으니까 무색이 아니죠? 이것도 날아가네.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1번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잖아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구나. 그럼 얘가 3번에 올지 4번에 올지만 보면 되네. 그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있나? 여기 있다. 노랑 다이아몬드의 바로 오른쪽 진열대에는 물방울 모양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럼 노랑 다이아몬드 찾아야겠네. 물방울이랑. 2번. 노랑 다이아몬드가 2번에 있다. 물방울이 그러면 3번이다. 근데 물방울이 분홍이다. 근데 쟤는 파랑이다. 이거 B. 그럼 4번이네. 이 3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 여러분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형적인 유형을 찾아서, 이 유형 나오면 나 이렇게 풀 거라고, 그거를 연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자꾸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요령으로 좀, 이걸 다 꿰어 맞추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험 적합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시험장 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거를 유형으로 대응하겠다. 물론, 자통수는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형님, 유형을 구분하셔야 일타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유형이 어딨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일타 강사가 못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통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질문! 네, 그 다음에 19번, 20번. 자, 19번은 이제 읽어보시고서 풀어보시면 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홉 얘기 나오는 건 무조건 3문단 밑으로 있어요. 3문단 맞나? 4문단이네? 심지어? 그 밑으로밖에 안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홉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답이 5번이죠. 홉수가 적을수록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깝더라도 홉수가 많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이 5번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제가 요새 이런 문제 계산 안 하고 푸는 거에 되게 맞들려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5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건데, 보장대역 폭이 20Mbps 퍼명 미만인 클러스터는 선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보장대역 폭이 가용 대역 폭에서 총 접속자 수, 이거를 이렇게 나누라고. 그래서 20 미만인 거 제외하라는 건데, 20 미만인 게 여기 있구나. 13, 240을 13으로 나누면 13, 그러니까 13에다가 20을 곱하면 240이 넘어가니까. 저거 제외한다. 그 다음에 예상 전송 시간, 지연 시간에다가
패킷 손실률 곱하기 200. 곱하기 200 한 거. 그러면 이게 10이에요? 맞아? 이게 4. 맞지? 2. 14. 그래서 요거를 더해가지고 얼마? 아, 가장 긴 거. 그렇지. 느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45, 44, 44, 40, 44. 아, 이게 제일 길구나. A 날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이게 또 있네. 단위 비용이 가장 큰 클러스터는 선택 대상에서 제외한. 단위 비용? 단위 비용? 이거. 그럼 또 B도 날아가네? 그럼 C랑 E만 남는데, 둘 이상의 정체, 이거는 뭐 점수 계산하는 게 아니군요, 문제가. 그냥 그렇게 해도 둘 이상의 클러스터가 남으면 보장대역 폭이 가장 큰 클러스터. 이거? 요 둘만, 그거 아까 계산한 거 집어넣고, 서로 비교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요런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는 이제 점수 가지고 서로 이제 뭐 합산해가지고 비교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런 방식의 뭐랄까 그 자격 조건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동점자 처리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잘만 활용을 하면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준비한 얘기는 끝이고, 휴일인데, 나와서 이렇게 또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